네, 톡합니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 그 분이에요. 바로 보이스피싱 하면 떠오르는 그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출계 김미영 팀장이 있다면 바로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는 이 세 글자의 이 이름을 가진 이분을 많이 좀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저도 전화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인터넷에서 우리 원장님을 많이 뵀습니다. 예. 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과장 조성목입니다. 예. 네. 그리고 많이 좀 회자됐잖아요, 한동안에. 정말 보이스피싱 과의 그 전쟁을 치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이 좀 회자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자리를 옮기셨어요, 서민금융연구원으로. 예, 네. 제가 그 2016년 4월 달에 네. 금융감독원을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 서민금융연구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서민 경제에 많이 좀 힘써 주시는 분이고, 금감원에서도 워낙에 보니까 상당히 또 많아요. 불리는 그 별명이 저승사자라고도 불렸다가 대책 반장으로도 불리면서 많은 일들을 좀 하셨는데, 그렇다면, 금감원에서 통상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그런 업무들이 좀 많잖아요. 기억에 특별히 남는 그런 점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 2011년도에 진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네. 그 저축은행 사태 때 검사국장을 맡아서 33개 저축은행을 정리를 했고요. 네. 2014년도에는 또 신용카드 정부 유출 사태가 나가지고 네. 박근혜 대통령부터 정부가 막 세상에 이제 유포될 때 그때 이제 들어가서 또 카드 정부 유출 사태를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2015년도에는 이제 보이스피싱이 보이스피싱. 또 그게 네. 달해가지고 네. 그 업무를 좀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세를 좀 타신 거예요. 그리고, 네. 뭐 좀 어떻게 보면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기 좀 힘든, 네. 예를 들어서 기피하는 그런 업무를 좀 맡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전화 받아보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정말, 금융감독원 과장 조성목입니다. 정말 조성목이라는 그 과장님이 금감원에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계셔서 사실은 많이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금감원을 떠나시고, 그리고 서민금융연구원을 지난해 이제 설립을 하신 거거든요. 이 서민금융에 관심을 갖게 된 그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01년도 4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사채 피해 신고를 처음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음지에 있던 사채 시장에 시장이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거는 누군가 좀 빨리 나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사채 피해 신고는 받는데 뭘 해줄 게 없습니다. 이자 제한법도 폐지가 됐고, 네. 그래서 수천 프로씩 받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대금업법을 모니터링해서 벤치마킹해서 이제 법도 제안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누군가의 관심이 없으면 서민들은 정말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한 5년 동안 서민금융 업무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와서도 이거를 끈을 놓고 있으니 또 답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거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서민인데 네. 왜 서민금융 부분에는 연구원이 없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보시지만 진흥원은 있는데 연구원이 네. 없더라고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제 집행하는 기관이고요.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네. 좀 근본적인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본시장 같으면 자본시장연구원, 은행 같으면 한국금융연구원, 보험 같으면 보험연구원 다 있는데 네. 유독 이 서민금융 쪽만 연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힘든 일이긴 하지만 뭔가 좀 제도를 정착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네. 만들게 됐습니다. 네. 지금 금감원 떠나신 지 한 3년 정도가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직에 계실 때 말씀해 주셨듯이 서민 경제에 관련돼서 많이 또 고민을 하셨는데 일을 하시면서 관련돼서 좀 보람이 있었던 그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은행 은행 감독원에 근무하면서 검사를 다니면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휴면 예금, 뭐 고객이 이제 네, 깜빡 잊고 안 찾아간 네, 휴면 보험금도 예금, 있고. 보험금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은행의 잡수입으로 잡혀가지고 수입으로 잡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은 주주의 이제 몫으로 돌아갈 텐데 네. 그러면 주주는 또 누구냐? 다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금융권에. 제가 이제 서민금융국장을 하면서 아니다, 이거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물건을 맡기면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줘야지. 돌려줄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찾으러 오지 않으면 네.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5년이 지나면 국가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예금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사실은 그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가서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현재 미수금융의 시드머니가 돼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지요. 네. 뭐 그렇듯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말 국민 혈세가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고 있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네. 사실 그래도 이제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서민금융연구원을 설립하시게 된 뭐 직접적인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서민금융 부분에 연구원이 없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많이 아쉬움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자꾸 나무가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국회나 이런 데서 한마디 하면 이자율이 뭐 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고 그게 과연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분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08년부터 서민금융 정책자금을 지원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지원 효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연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사실 많이 힘듭니다. 왜 안 만들어졌는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서민금융 회사들이나 좀 무관심, 정부의 무관심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커요.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난해 말에는 사채 이용자, 이제 대부업 이용자 네. 3,800명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과연 대부업까지도 못 가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까? 정말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금리가 네. 높습니다. 네. 지금 사실 24%면 상당히 높은 금리인데 이것마저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못 빌리는 분들은 어떻게 조달할 것 같아요? 사채를 쓰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사채를 쓰겠지는 네.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가족들한테 가장 먼저 갑니다. 네. 그래서 한 35%는 가족들한테 가고요. 가장 빌리기 쉬운 네. 대상이죠. 한 15%는 이제 사채 시장 갑니다. 네. 그럼 그 15%가 얼마냐? 한 45만에서 한 65만 명 정도가 갑니다. 맞네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또 효율적인 신용 상담을 위해서는 뭘 해야지? 뭐 그에 대해서 또 연구를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천천히 서두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빠짐없이 잘 시의적절하게 챙기면서도 깊이 있는 연구. 정말 이게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뭐 정부에서는 서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한 선의적인 정책이 네. 오히려 또 독이 될 수가 있는 네.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들게 네. 됐습니다. 독이 든 사과가 아닌 그런 정책들을 또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서민금융연구원에서 또 많이 힘써주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좀 비전은 어떤가요? 저희들은 금융 소외 없는 세상을 지향하면서 네. 정말 서민금융 회사, 뭐 물론 은행도 포함해서 네. 금융회사라든가 금융 이용자 모두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를 입안을 해서 우리 지금 고위험자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40만 가구 네. 이건 빚이 더 많은 가구입니다. 평가를 해보면 아니면 뭐
그 실제 채무 그 위험에 달하고 있는 150만 명에 달하는 그 이런 분들이 더 이상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금융 주치의도 양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앉아서 상담받는 게 아니고 정말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분들은 생업에 그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까지 나와서 상담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고 비용은 들겠지만 결국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렇다면은 이게 금융 주치의를 양성을 해서 채무에 시달리는 것도 곧 병이니까 고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효율적인 교육과 상담을 하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1년 동안 정말 바쁘게 지내오셨구나라는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민금융과 관련돼서 올바른 그 정책 방향이 좀 뭘까요? 저는 그 아픈 환자들한테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진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엑스레이를 찍고 그 CT 촬영도 하고 하는 이유는 어떤 병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환자한테 그 올바른 처방을 위해서는 진단이 먼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 진단에 따른 그 처방 이런 것들이 정확히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한 분 한 분을 정말 다시 그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정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정확한 처방으로 또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 길들을 많이 좀 열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잖아요. 오늘이 첫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서민 경제와 관련돼서 주요 이슈들 또 많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원장 만나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오늘 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 2015년 근원 목소리 정책을 통해 조성목 원장이 맞서고자 했던 범죄 유형은 무엇인가? 퀴즈입니다. 자,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토마토 TV 아니고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지금 실시간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댓글로 정답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정답과 관련된 재치 있는 멘트 남겨주시면 됩니다. 뉴스토마토 구독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비방트 선글라스 한 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내일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성목 원장과 함께했습니다.